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단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찾아야 해. 아저씨가 밤의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살고 있고 내가 그 별 중에 한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이곳은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책틈입니다. 오늘은 책장 정리를 하다가 책꽂이에 다른 책들 틈에 가려진 손바닥만한 작은 문고판 어린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책을 외투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책장 뒤편에 있는 벽지만큼 존재감 없이 구석에 꽂혀 있었고요. 줄거리마저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무수한 밑줄을 걷던 책의 일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이유는 이 어른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들조차도.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른은 정말 위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 모든 해명이 충분치 않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이 예전에 어린이였던 그 시절의 그분에게 기꺼이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모두 처음에는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6살 무렵 나는 원시림 이야기를 다룬 체험 이야기라는 책에서 놀라운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통째로 먹여 삼킨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은 채 통째로 삼키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무려 6달 동안 꼼짝없이 잠을 잔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밀림 속의 신비로운 모험에 빠져들어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색연필로 내 생의 첫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의 그림 1호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그린 멋진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그림이 너무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되물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키고 나서 소화하는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야 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한다. 나의 그림 2호는 바로 이러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산수와 문법을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에 멋진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 그림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하니 어린 나에게는 여간 벅찬 일이 아니다.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 이곳저곳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어른들이 말해준 대로 지리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야간 비행 중에 방향을 잃었을 때도 지리에 대한 지식은 아주 유용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성실한 사람을 만났다. 오랫동안 어른들 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약간 현명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게 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는 1호 그림으로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곤 했다. 정말 그분이 이해력 있는 분인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대답은 그것은 모자로군요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보아구렁이니 처녀림이니 별이니 하는 것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이해력을 안 탓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카드놀이나 골프나 정치나 넥타이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주 살이 밝은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단히 만족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나기 전까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야 했다. 6해 전에 내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작동하지 않았다. 생사가 달린 위급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비사나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혼자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듯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러다 동이 틀 무렵 나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는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다. 한 이상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훗날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해서 멋진 초상화를 그렸다. 이 그림은 내가 아이를 그린 것 중에 제일 멋지게 표현된 것이다. 아이의 실제 모습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그림이지만 따지고 보면 내 잘못만은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의 말을 듣고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접으면서 속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리는 것 말고는 그림 그리는 연습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아이의 등장에 매우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어디선가 나타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기억하는가? 내가 있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이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어린아이는 지쳐 보이지도 않았고 배고프거나 목이 마른 기색도 없었다. 전혀 길을 잃은 아이 같지가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아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부탁이에요. 매우 신비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순순히 그 분위기를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 생사의 갈림길에 선 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다가 이제껏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만을 배웠다는 사실이 떠올라
약간은 언짢은 표정으로 그림은 잘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아이가 다시 졸랐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여태껏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렸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아이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다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나는 양이 필요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아이의 반응에 깜짝 놀란 나는 양을 그렸다.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싫어요. 이 양은 병들었잖아요. 다시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싱긋 웃으며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네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 이번에도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양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서둘러 비행기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대충 그림을 끼적인 후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어린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게는 풀을 많이 줘야 할까요? 왜 그렇게 물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거기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아주 작은 양이거든.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그렇게 작은 양도 아닌데. 잠들었네?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다 가끔 어린 왕자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으며 차츰 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보고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척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재밌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는 바람에 나는 기분이 좀 언짢았다. 내 불행을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죠?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때 문득 이 신비로운 아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아 서둘러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타고 그리 먼 곳에서 오진 못했을 거야.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고 들여다보았다. 언뜻 내비친 다른 별 이야기를 들은 나는 호기심이 작동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했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네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거기로 데려갈 거니? 한참 생각에 잠겨 아무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는 밤에 양의 집이 될 거예요. 참 잘 됐어요. 네가 착하게 잘 있으면 낮에 양을 맬 고삐도 그려줄게. 말뚝도.
양을 매놓는다고요? 그건 정말 이상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데나 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단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가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나의 말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그리 멀리 갈 수도 없어요. 나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것.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이라고 부르는 큰 별들 외에도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든 아주 작은 별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작은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소행성 3251호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인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호에서 왔다고 믿는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다. 이 행성은 1909년에 터키의 한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망원경으로 본 적이 있다. 그때 천문학자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행성의 발견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을 보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그 후 터키 한 독재자가 국민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했고 거역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1920년 천문학자는 유럽식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행성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서 번호를 붙이며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서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때? 그 친구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 채집은 좋아하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되니? 이런 질문을 하고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창가에는 예쁘게 핀 제라늄 화분이 있었고 지붕 위로 비둘기가 날아드는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봤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쉽게 떠올린다. 시가 10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래야 비로소 어른들은 탄성을 지른다. 정말 멋지겠구나. 이런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어린 왕자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떨까? 아주 신비로운 아이였어요. 멋있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죠. 그게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른들은 분명히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호에서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바로 알아듣고 더는 귀찮게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 몸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어요.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래야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훨씬 진실하게 와닿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볍게 읽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꺼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 6해 전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양과 함께 떠났다. 내가 여기에 어린 왕자를 되새기는 까닭은 그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보아뱀만 그려본 내가 나이가 들어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까운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나는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어떤 그림은 담고 어떤 그림은 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니 여기서는 크게 그리고 저기서는 작게 그릴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옷차림을 그릴 때도 망설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릴 따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지만 나를 탓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 친구 어린 왕자는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이런저런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아마 내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의 양을 볼 줄 모른다. 나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른들과 비슷해지는 모양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무심코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별과 별을 떠난 이유, 그리고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와 함께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다. 갑자기 어린 왕자가 아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이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와, 정말 잘 됐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죠? 나는 바오밥 나무는 성당만큼 큰 나무라 코끼리 떼를 데려간다고 해도 먹어치우지는 못할 거라고 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가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어린 왕자는 재치 있게 말하고 다시 진지해졌다. 바오밥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았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양이 왜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어린 왕자는 더는 대답 없이 한숨을 내뱉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애를 썼다. 다른 별처럼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다. 따라서 좋은 씨앗, 나쁜 씨앗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지개를 켠 후 태양을 향해 작고 여린 새싹을 쓱 내민다. 그것이 홍당무나 장미의 새싹이면 그대로 두어도 좋다. 하지만 나쁜 풀의 새싹이라면 보이는 대로 뽑아야 한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그것.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가득했다. 이 씨앗은 조금만 늦게 뽑아도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세 자라 별 전체를 뒤덮고 뿌리가 별 속으로 파고들어 구멍을 낸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훗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면 별도 정성껏 돌봐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니까 신경 써서 구별해야 하죠. 바오밥 나무인지 잘 보고 가려 뽑아야 해요. 이건 좀 귀찮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지구별에 사는 아이들이 기억하도록 예쁘게 그려놓으라고 충고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할 때 이 그림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도 그런 습관으로 관리했다간 훗날 엄청난 재앙이 뒤따르거든요. 어느 별에 사는 게으름뱅이가 작은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만. 나는 그의 말을 토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누군가에게 성의 구자처럼 충고하는 것은 싫어하는 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한 위험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만일 소행성에서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위험하니까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이렇게 외친다. 아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야 해. 매우 정성을 들여 바오밥 나무를 그린 이유는 오래전 나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가 전한 이 교훈은 수고해서 그린 그림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 책에 왜 바오밥 나무만큼 멋진 그림이 없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멋지게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위험을 알리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 힘이 났다. 누구나 몹시 슬픈 날에는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어린 왕자야, 너의 소박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은 알게 됐어. 네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주는 것은 해질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밖에 없었다는 걸 말이야.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네가 한 말을 듣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난 해질 무렵이 좋아요.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뭘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이 한 말이 우스웠는지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나는 내 별에 있는 기분이에요. 맞아.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져. 프랑스로 금세 날아갈 수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프랑스는 너무 멀어. 그러나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겨 앉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보고 싶은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어. 어느 날엔가는 해지는 모습을 44번이나 봤어요. 잠시 후 너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몹시 슬픈 날에는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요. 44번이나 볼 만큼 슬펐었니?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 이야기를 또 하나 듣게 되었다.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던 어린 왕자가 불쑥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죠? 양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요? 물론이지. 그럼 꽃에 가시는 왜 있는 거죠? 그때 나는 볼트가 꽉 조여있는 비행기 엔진을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이 생각보다 심각한 데다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아 몹시 불안했다. 가시는 왜 있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하면 끝까지 대답을 듣길 원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필요가 없어. 괜스레 꽃들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그래요?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 투명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엉터리예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수해요. 나름대로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요. 가시가 있으면 무섭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볼트가 끝까지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라도 빼야겠다고 생각한 찰나에 어린 왕자가 또 방해했다. 아저씨는 꽃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그만. 나도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니.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중요한 일? 기계 기름으로 범벅이 된 손에 망치를 들고 매우 이상하고 흉측한 물체 위에 엎드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다 뒤섞였다고요. 어린 왕자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아주 새빨간 얼굴을 한 남자가 살았어요. 단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보거나 별을 바라보거나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남자였죠. 그는 온종일 계산만 하면서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만 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는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에요. 뭐야? 버섯이었다고요.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창백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가시를 만들어 왔는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양들과 꽃들의 싸움이 어째서 중요하지가 않죠? 얼굴이 새빨간 남자가 계산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오직 내 별에만 있는 꽃 한 송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꽃을 어느 날 아침 양들이 무심코 먹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말을 이었다. 오직 하나뿐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백만 개의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꽃이 저 별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별이 빛을 잃어버린 기분일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어린 왕자는 말을 더 잇지 못하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나는 조용히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와 볼트, 갈증과 죽음이 모두 부질없이 느껴졌다. 거기에는 어느 행성에서 내 별인 이 지구에 온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두 팔로 어린 왕자를 보듬어 안았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줄게. 그리고 꽃에게 보호망을 입히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이 매우 미숙한 존재로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에 다가가고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와 한마음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웠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풀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잎과 달라 보이는 그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새로운 바오밥 나무의 일종일지도 몰라서였다. 그런데 싹은 곧 작은 나무가 되더니 성장을 멈췄고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꽃은 오랫동안 초록색 꽃방에 숨어 아름다워질 준비만 했다. 꽃은 정성스럽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둘 다듬어 천천히 옷을 입었다. 그 꽃은 개 양귀비처럼 구겨진 모습으로는 피어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싶은 듯했다. 신비로운 몸단장을 며칠 동안 계속하던 꽃은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모습을 드러냈다. 정말 우아한 꽃이었다. 꽃이 하품하며 말했다. 이제야 잠이 깼네. 죄송해요. 내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네요. 꽃을 보고 감탄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꽃이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죠? 나는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또 있을까?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식사 좀 챙겨주시겠어요? 꽃이 말했을 때 어린 왕자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신선한 물을 물뿌리개에 담아 뿌려주었다. 이렇게 꽃은 심술궂은 허영심과 까다로운 성품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진 4개의 가시를 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지도 모르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 별에는 호랑이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난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가져다 주겠어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이 무섭다니 식물인데 참 불행한 일이군. 이 꽃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저녁에는 제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 별은 너무 추워요. 환경도 그리 좋지 않고요. 내가 전에 살던 곳은 꽃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꽃은 제일 처음에 씨앗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통나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탓하며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자 꽃은 일부러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착한 마음으로 꽃을 사랑했지만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무심코 하는 말을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꽃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꽃은 내 별을 향긋한 향기로 가득 채웠지만 나는 그 향기를 즐기지 못했어요. 가시 이야기는 듣기 싫었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들었어야 했어요.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마음을 환하게 해줬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단순한 거짓말 뒤에 숨긴 연약한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꽃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뜻이 뭐냐니까? 그건 너무나 잊혀진 일이구나.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렇고 말고, 넌 아직 나에게는 수많은 꼬마애들과 똑같은 꼬마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하지도 않고 너 또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네게 있어서 그 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에 불과해. 그러나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나에게는 네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네게는 내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게 될 거야. 이제 알아들을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 수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 위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단다. 오,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여우는 몹시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 있어?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없어. 그거 흥미있는데? 닭은? 없어.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잡고 사람들은 나를 잡지. 닭은 모두 비슷하고 사람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난 조금 실증이 나 있어.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 같이 밝아질 거야. 난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 아래 밀밭 보이지? 나는 빵을 안 먹어. 그래서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 생각도 떠오르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건 슬픈 일이지. 그러나 넌 금발을 가졌어. 그래서 네가 날 길들인다면 그건 놀라운 것이 될 거야. 황금색의 밀은 네 생각을 하게 해줄 거니까. 그리고 나는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너만 좋다면 날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단다. 찾아야 할 친구들도 있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아. 찾아야 할 하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단다. 찾아야 할 친구들이 있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지 못한단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만한 시간조차 없어졌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을 상점에서 사니까. 그러나 친구 하나를 사귀고 싶다면 날 길들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풀밭에 그렇게 댁에서 좀 멀리 앉아 있어. 내가 널 곁눈으로 몰래 볼 테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의 근원이 되거든.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가까이 다가앉아도 돼. 이튿날 어린 왕자는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욱 행복해지지.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마음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해질 거야. 행복의 값어치를 알아내게 되는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난 몇 시부터 마음을 치장해야 할지 모르게 되거든. 의식이 필요하단다. 의식이 뭐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 또한 너무 잊혀진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것은 어느 날이 다른 날들과 어느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야. 이를테면 내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은 있단다. 그들은 목요일 날 마을의 소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기막힌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보를 나간단다.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은 다 비슷해질 거야. 그리고 내게는 휴가라는 것이 조금 더 없게 될 거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난 울어버릴 거야. 그건 네 탓이야. 그건 네 탓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네게 조금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도 넌 울려고 하는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사실이야. 그렇다면 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구나. 얻은 것이 있어. 저 밀빛깔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우는 이렇게 덧붙였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봐. 네 꽃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네가 내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면 선물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도 길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희들은 길들이기 전에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여우와 똑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았으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그 말에 장미꽃들은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공허해.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물론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은 내게 있는 장미가 너희들과 닮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해. 그 꽃은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고가를 씌워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 꽃에 벌레를 잡아준 때문이지. 나비를 보게 하려고 2~3마리를 남겨두긴 했지만 불평하는 소리나 뽐내는 소리나 때로는 침묵조차 들어준 바로 그 꽃이기 때문이야. 그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잘 가. 내 비밀은 여기 있어.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여우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다. 네 장미가 그렇게도 소중한 건 네 장미를 위해 잃어버린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고 있어.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잊어선 안 돼.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 넌 네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야. 난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다시 되풀이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길들인다는 게 뭔지 묻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나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니 양은 다음에 혹시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려주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참 다행입니다. 조종사도 양을 그려주고 울타리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나는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너도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리들은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나에게는 네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너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지. 이 말을 친한 친구에게 쪽지로 건넨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 맺기의 과정은 인간이 사는 동안 타자는 물론 자신과도 계속 겪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밀밭을 지나갈 때에 나는 바람 소리를 나는 좋아하나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밑줄로 그어진 어린 왕자의 일부분을 만나봤습니다. 밤하늘의 먼 별을 잠시 쳐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